돌에 새겨져 있던 고대의 문구에서부터 오늘날의 최첨단 광고에 이르기까지 물건을 팔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만 합니다. 닭을 팔거나 신용카드를 선전하기 위한 그 노력들은 결국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죠. 즉,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해 수요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탄과 과장, 그리고 심지어는 왜곡에 대한 이야기며 로마의 대로에서부터 메디슨 애비뉴에까지 이어지는 바로 광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고. 15세기 중세 영어에 알린다는 의미의 애드버티스니 애드버타이징, 즉 광고란 말의 어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죠. 광고는 이미지와 말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무의식 속으로 파고들어가 그들의 눈을 즐겁게 해서 물건을 소비하도록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Wiz presents the 10 million thousand things we have to do every day. Locate stuff. Prevent osteoporosis. Train dog. Pet husband. Save the planet. Then we still have to do the laundry really well. 전 광고를 정말 좋아합니다. 광고란 나만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니까요. 누군가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는 것만큼 정말 기분 좋은 일은 없습니다. 미디어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미국인 한 사람이 접하게 되는 광고의 수는 3,0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버스를 타도 광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볼 때도 광고가 나와요. 슈퍼마켓 바닥에도 광고가 있죠. 편의점의 선반에도 있고요. 또한 공중전화 부스에도 광고가 있습니다. 소형 비행선 광고도 있고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광고를 보게 되느냐가 아니라 광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잠이나 자야겠죠. (20세기) 초 미국에서 기업들은 상품 홍보를 위해 1년에 4억 5천만 달러의 광고비를 지출했습니다. 20세기 말 전 세계적으로 지출된 광고비는 약 4,500억 달러에 이릅니다. Is there not one among thee who is a man? 이 엄청난 광고비의 지출로 광고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소비의 미덕을 전파했습니다. 지구상에는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단어는 바로 OK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단어는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두 번째, 만약 제가 수십 년 동안 수십억 달러의 돈을 퍼붓는다면 한 제품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기업들의 광고 전략은 종교를 전파하는 것과 같죠. 독특한 문화를 창조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종교는 내세에서의 행복을 약속하지만 광고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그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죠. 광고의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광고계의 예언자 리오 버네트는 캐릭터의 설정으로 매출량을 급격히 늘릴 수 있음을 보여줬죠. 리오 버네트는 캐릭터를 상품으로 창조해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시리얼 상품명은 잘 기억하지 못해도 토니 더 타이거는 잘 기억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아스파라거스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졸리 그린 자이언트는 기억을 한다는 것도요. 또한 담배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해도 말보로 맨은 기억하고 있죠.
말보로맨은 광고계의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이면서도 가장 비난을 많이 받은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이 카우보이 캐릭터는 본래의 말보로 이미지에서 큰 변화를 시도한 거죠. 1920년대에 말보로가 처음 판매됐을 때 주요 타겟은 여성이었습니다. 립스틱 자국을 가려주기 위한 빨간색 필터가 붙어 있었고 5월처럼 부드러운 담배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웠죠. 하지만 몇십 년이 흐르자 매출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필립 모리스선은 과감한 변신을 꾀했죠. 남성들을 위한 담배로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겁니다. 제품 시판 후 30년이 지난 뒤 말보로의 광고 대행사는 효과적인 광고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타깃을 설정한 것입니다. 말보로가 겨냥한 소비자층은 2차 대전에 참전했고 종전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화이트 칼라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즉 말보로는 남성담과 자유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매개체인 셈이었지요. 말보로맨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풍미가 있는 곳으로의 초대, 즉 말보로 세상으로의 초대를 뜻해요. 아주 멋스러움을 약속하는 거죠. 다시 말해 말보로맨은 그런 멋진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1955년 말보로맨이 미 전역에 소개됐을 때 말보로 담배의 매출량은 전년에 비해 3,000%나 증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말보로 담배는 매우 소수 계층에서만 소비되다가 갑자기 그 소비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단지 상품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새로 만들었을 뿐인데 말이죠. 효과적인 광고로 논란이 될 만한 상품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들이 광고를 통해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죠. 광고비로 엄청난 돈을 쓴다고 해서 마케팅 전략의 실패를 만회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광고에 돈을 퍼부어도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외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This is the Edsel. 광고인들은 중요한 것은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상품 자체의 문제로 실패를 겪기도 하죠. 물론 광고계의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 중 하나는 에드셀입니다. 다들 그 이야기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묘하게 생긴 라디에이터 그릴이 달린 이 커다랗고 기묘한 차는 소비자들한테 완전히 외면을 당했죠. Unlike any other car you've ever seen. 바로 그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957년 포드사는 2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여러 가지 최첨단 기능을 갖춘 새로운 모델 에드셀을 제작했죠. 3천만 달러가 든 광고는 에드셀의 성공을 약속해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디자인 때문에 이 미래형 자가용은 단명하고 말았죠. 광고 전략은 훌륭했습니다. 그 광고 덕에 모두들 에드셀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됐죠. 하지만 광고가 나가게 되자 사람들은 에드셀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모두들 그 기묘한 디자인에 고개들을 저었어요. 그래서 단명한 거죠. 광고는 무척 다양하고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3,000년 전 바빌로니아 문자로 만들어진 포도주 선전 문구 등 여러 가지 고대의 광고들을 발견했죠. 폼페이의 성벽에서는 1세기경에 만들어진 광고들이 발견됐습니다. 선거 후보나 연극 공연, 운동 경기 또는 여관 등을 소개하는 광고들이었죠. 또한 소리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걸어다니며 광고 문구를 큰 소리로 외쳤죠. 고대 그리스에서 소리꾼들은 먼 타국 땅에서 배가 돌아왔음을 알리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국적인 상품들의 목록으로 군중들을 모았죠. 이들은 종종 악사를 동반하곤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상인 계급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이었기 때문에 상징과 소리꾼을 써서 선전을 해야 했죠. 그 당시의 상징들 중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전당포의 동그라미 3개 표시와 이발소의 회전 막대입니다. 대중들에게 수염을 깎거나 물건을 팔리면 이곳으로 오라고 알려주던 중세시대의 광고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1448년
유럽 전체를 변화시킬 새로운 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발명이 광고에 미친 영향은 과히 기념비적이죠. 바로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물론 이미 1000년 전에 중국인들이 인쇄기를 먼저 개발하기는 했지만 요한 구텐베르크의 발명으로 전 유럽에 인쇄의 혁명이 일어났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깨쳤고 생활 필수품을 자급자족하기보다는 남들로부터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광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거죠.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 발명으로 광고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활판 인쇄를 이용해 처음 광고를 했던 제품은 다름 아닌 책이었습니다. 1480년 영어로 처음 인쇄된 광고는 윌리엄 캑스턴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캑스턴은 정규 시집을 제작하고 남은 종이에 이 책의 출판을 알리는 광고문을 인쇄했습니다. 유럽의 출판업자들은 이 아이디어에 모두들 감탄했죠. 곧 담배나 차같이 여러 가지 상품을 선전하는 벽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런던의 거리에 벽보들이 너무 많이 붙어서 경쟁업자들끼리 상대방의 벽보를 뜯어버리곤 했죠. 이로 인해 사상 최초의 광고 규약이 생겨납니다. 인쇄업자들은 벽보를 붙인 뒤 2주 안엔 뜯어낼 수 없다는 데 동의했죠. 활판 인쇄의 등장으로 광고가 런던의 거리를 뒤덮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비를 강조하는 광고가 대중매체를 정복하는 긴 역사의 시작에 불과했죠. 매일 아침 집집마다 현관에 조간신문이 배달됩니다. 신문에는 뉴스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광고들이 실려 있죠. 뉴스나 오락,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모든 매체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어김없이 수많은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이 처음 등장한 것은 17세기로 그 당시 신문엔 광고가 없었죠. 싸구려 종이에 인쇄된 이 한 장짜리 신문엔 기사가 빽빽했습니다. 신문의 잠재적인 광고 효과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죠. 영국에서 처음으로 신문 광고가 등장한 것은 1625년입니다.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신문들은 광고업자들에게 정복당한 최초의 대중매체가 됐죠. 신문은 현대 광고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건 대중매체이기 때문이죠. 신문은 광고업자들에게 자신들의 상품을 선전하고 물건을 팔 수 있는 무한대의 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19세기 말 이전의 광고는 거의가 공지를 하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매상들이나 상인들은 상품이 있다는 것을 대중들한테 알리려고 했어요. 그들은 최상급을 이용한 광고 문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했죠. 신세계의 신문이 처음 등장한 것은 1704년으로 보스턴 뉴스레터지가 처음 발행됐습니다. 보스턴 뉴스레터지 제3호는 광고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광고를 실었죠. 광고 역사의 또 다른 발전을 가져온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린이었습니다. 프랭클린은 1728년 펜실베니아 가제트지를 만들었죠. 그는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광고에 처음으로 사파를 사용했습니다. (18세기) 중반 대부분의 신문들은 수익을 광고에 의존하게 됐죠. 신문사들은 기꺼이 광고주들의 돈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더욱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출판업자들은 상업주의로 인해 자신들의 사명이 흐려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서 광고들은 모두 똑같은 글씨체로 조그만 부분에 한정돼서 실렸습니다. 이런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광고주들은 단순한 공지의 수준을 넘어서 더욱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똑같은 문구를 반복하는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 슬로건들의 시조인 셈입니다. 한 줄짜리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 또 반복했죠. 하지만 광고주들이 자신들의 지역 외에서 광고를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신문사 사장의 아들인 볼리 B. 팔머는 1840년대 말 필라델피아에 사무실을 냈죠. 팔머의 간단한 아이디어로 전혀 새로운 산업인 광고 대행업이 탄생했습니다. 팔머는 신문사의 대리인이었죠. 그는 여러 상점들로부터 광고를 따냈고 그 대가로 신문사에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고 대행업의 시초였죠. 그러니까 처음엔 신문사에 소속된 셈이었어요. 곧 미국 전역의 광고 대행 회사들이 문을 열게 됐습니다. 제이 월터 톰슨사를 비롯해 현재 가장 유명한 광고 회사들 중 일부는 이 시절에 처음 설립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행사들은 광고를 신문에 실어줄 뿐 직접 광고 문구를 쓰지는 않았죠. 일반적으로 광고를 내려는 사업주들이 봉투 뒤에다 광고 문구를 써서 그걸 신문이나 잡지에 싣도록 했습니다. 잡지에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남북전쟁이 끝난 뒤였습니다. 잡지는 광고주들의 바람대로 전국적인 광고 효과를 가져다 줬죠. 거기다가 잡지는 아름답고 색채가 화려한 광고를 싣기에 아주 적당했죠. 잡지 출판업자 사이러스 커티스는 적극적으로 광고 수익을 올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잡지 레이디스 홈 저널을 출판했죠. 그 잡지는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소설과 패션에 대한 글, 그리고 다양한 기사들을 실었어요. 하지만 그 잡지는 사실 광고를 싣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광고주들은 전국적인 배급망을 가진 잡지에 광고를 싣고 미 전역을 잇는 철도를 이용해 제품을 유통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제품을 더 돋보이게 만들고 다른 제품들과 구분되게 만들려면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상표였죠. 19세기에 비스킷을 파는 상인들은 나무 통에다 비스킷을 넣어 팔았습니다. 그 통에다 비스킷이 만들어진 생산지의 주소를 인두로 찍었죠. 광고의 역사는 바로 상품의 포장에 인두를 찍은 이 상표가 변형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레오 쿠키를 먹을 때 쿠키를 집어서 보면 쿠키 위에 오레오 상표가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죠. 상표는 광고처럼 소비자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어느 특정한 회사의 담배나 또 특정한 회사의 맥주 혹은 특정한 회사의 비누를 선택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상표를 이용해 가장 먼저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특허 의약품 생산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치료 효과를 가졌다며 강장제나 특효약을 판매했죠. 그중 가장 크게 성공한 것이 1875년에 처음 시판된 리디아 핑크엄 식물성 혼합물이었습니다. 리디아 핑크엄은 민간요법을 이용해 자신의 부엌에서 부인병 치료제를 직접 만들었죠. 그건 식물 뿌리와 약초, 알코올을 혼합한 거였어요. 포장에는 대중이 신뢰할 만큼 위험 있어 보이는 리디아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초상화 덕분에 식물성 혼합물은 엄청나게 팔렸죠. 어느 날 핑크엄의 아들들은 이 정도의 성공이면 더 이상 광고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광고를 중단하자 매출량도 자동적으로 떨어졌어요. 광고를 다시 시작하자 매출량이 놀랄 정도로 증가했고요. 이것이 광고를 많이 할수록 물건이 잘 팔린다는 상관관계를 입증해준 최초의 사례죠. 광고의 힘을 알게 된 제조업자들은 자사 제품에 상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 제조업자들은 이름 없이 판매했던 제품에 포장을 하고 또 상표를 붙이기 시작했죠. 그 가장 고전적인 예가 바로 1890년대 말
내셔널 비스킷 컴퍼니가 처음 선보인 그 유니다 비스킷이었습니다. 나비스코의 전신인 내셔널 비스킷 컴퍼니는 NWA & 선 광고회사의 신제품 광고를 맡겼습니다. 1869년 프랜시스 웨일런드 에이어가 설립한 이 광고회사는 처음엔 신문에 광고를 싣는 일만 했죠. 하지만 에이어는 광고 대행사가 광고도 직접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광고 제작을 전부 책임지는 최초의 풀서비스 광고회사를 시작했죠. 새로 나온 크래커를 선전하기 위해 에이어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유니다 비스킷이라는 독특한 상품명을 만들었고 특수 방수 처리된 포장을 강조하기 위해 비옷 입은 소년을 캐릭터로 설정했으며 유니다 비스킷을 아세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죠. 그 제품을 선전하기 위해 광고 역사상 최초로 수백만 달러가 드는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900년 유니다 비스킷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한 달 평균 1000만 개씩 판매됐습니다. 20세기 말 광고주들은 언어와 이미지를 이용해 시리얼에서부터 카메라 그리고 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판매합니다. 즉 아메리칸 드림을 파는 거죠. 카피라이터 클로드 홉킨스가 유행시킨 기술은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사야 할 이유를 제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클로드 호핀스는 슐리츠 맥주를 광고할 때 그 맛보다는 슐리츠사가 병을 증기 세척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모두 병을 증기 세척했지만 사람들은 슐리츠사만이 병을 증기 세척한다고 생각하게 됐죠. 그게 바로 광고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광고 회사들은 이런 수법으로 인기 있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인기 없는 제품의 수요를 창출해내기도 했습니다. 광고는 사실을 왜곡했어요. 특히 초기에는요. 사람들은 광고를 모두 믿었죠. 광고가 하는 말들을요. 수많은 광고들이 이민자 계층을 타깃으로 했죠.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민자들은 품위 있는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광고를 그대로 믿었죠. 광고업자들은 더 멋진 삶을 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청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고 사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신체의 식민어만큼 흥미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몸의 구멍이란 구멍은 모두 상업적인 관심 대상이 됐죠. 100년 전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을 했습니다. 악취가 심했겠죠? 광고는 더러운 곳에 세균이 많이 번식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어느 날 신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대부분 광고의 산물인 것입니다. 광고주들은 신체의 모든 부분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상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몸의 재치까지도요. 사람들은 비누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먼저 질병을 만들어낸 뒤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애가 바로 암내인 것입니다. 광고는 치유가 가능한 질병인 암내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원인은 겨드랑이 냄새라고 했죠. 최초로 미 전역에 광고된 탈취제 오도오노는 점잖은 사람들은 언급하기를 기피하는 신체 부위를 언급해야만 했습니다. 금지된 단어인 겨드랑이를 듣기 좋게 여성의 팔 안쪽이라고 표현했죠. 그래도 이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광고는 레이디스 홈 저널에 실렸는데요. 광고를 보고 수치심을 느껴서 잡지 구독을 취소한 사람이 200명 정도 됐어요. 하지만 그해 오도오노의 매출량은 112% 증가했죠. 이처럼 위생과 관련된 상품의 광고들은 사회에서 따돌림 받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리스터린 구강 청정제는 구취라는 병명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할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광고는 소비자들의 오랜 고민을 해결해주기도 했지만 전혀 새로운 걱정거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광고는 이제 단순한 공지가 아닌 자극적인 선전이 됐습니다. 20세기 초에는 광고가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죠. 복잡한 도시의 거리에서부터
한가로운 시골의 전원에 이르기까지 이정표보다 광고가 더 많이 눈에 띄죠. 어떨 때는 이정표가 광고일 때도 있습니다. 할리우드 편말은 원래 할리우드랜드였어요. 할리우드랜드라는 건설업체 이름을 편말로 세웠던 거죠. 편말을 산 위에다 세웠는데 그 땅이 팔리게 된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뒤에 랜드자가 떨어지고 할리우드만 남은 거죠. 하지만 원래는 부동산 업체 이름이었습니다. 옥외 광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클수록 효과적이죠. 차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머리를 매만지고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고 경적을 빵빵 울려대죠. 그런 와중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만 합니다. 곧바로 시선을 끌지 못하면 사람들은 금세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대형 포스터는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충격을 주는 겁니다. 광고의 이런 충격 효과를 가장 잘 활용했던 사람은 광고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바넘입니다. 바넘과 베일리가 도시에 올라왔어요. 그들은 포스터를 치며 우리가 왔다 그 소리를 쳤죠. 바넘은 물건을 팔려면 군중들을 모아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켈빈 클라인이나 베네통 같은 기업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 충격적인 대형 포스터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모두 위대한 PT 바넘의 영향을 받은 거죠. 바넘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광고를 보게 만드는 비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을 모으고 물건을 팔기 위해 광고업자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포스터를 붙이거나 광고 벽화를 그렸습니다. 도시의 건물에서부터 시골의 헛간까지 어디에서나 광고를 볼 수 있었죠. 20세기가 시작되자마자 광고업자들은 이제 더욱 높은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 언제나 최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광고업자들은 비행기를 또 다른 광고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죠. 공중에서 광고를 하면 혼자서 하늘을 독차지하는 것과 같죠. 다른 수많은 광고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을 나는 것에 매혹되죠. 1911년 칼 로저스는 최신식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역을 비행했습니다. 그들은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미 대륙을 비행기로 횡단했죠. 대륙 횡단을 지원하는 대가로 빈 피즈라는 포도주 음료의 이름을 비행기 날개 밑에 그려넣게 했습니다. 비행기에 눈에 띄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빈 피즈라는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중 광고의 메시지가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을 때였습니다. 더욱 효과적인 광고 방법을 연구하던 비행기 조종사들은 하늘의 글씨 쓰기 같은 묘기를 개발하기도 했죠. 공중의 글씨 쓰기는 1차 대전 이후 등장한 겁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하강할 때 연기로 길게 꼬리를 그리는 걸 보았죠. 1921년 영국 공군의 존 세비지 소령이 공중에서 글씨 쓰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비행기의 배기관에 왁스를 주입해서 수증기 꼬리가 생겨나게 한 거죠. 조종사들은 글자 모양으로 비행을 하며 하늘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 후 세비지는 자신의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하늘을 정복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펩시콜라는 공중의 글씨 쓰기를 주요 광고 방법으로 이용해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1939년부터 1953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이 기술이 널리 사용됐죠. 또 다른 유명한 공중 광고는 구디어 타이어 회사의 광고였습니다. 구디어사의 광고 비행선이 등장한 건 1925년이죠. 지금도 하늘에서 구디어사의 비행선을 볼 수 있습니다. 옥외의 광고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효과를 갖죠. 옥외 광고에서는 상품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상품의 존재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광고업자들은 비행기와 비행선으로 톡톡히 재미를 봤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보려면 하늘을 올려다봐야 했죠. 하지만 자동차의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눈앞에 펼쳐진 도로를 쳐다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초기에는 카라디오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 인구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차가 지나다니는 길에 편말을 세웠습니다. 차가 점점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되면서 그와 함께 노변 광고도 발전해 갔죠. 노변 광고가 처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26년 버마 쉐이보 광고 때부터입니다. 이 광고 전략을 만든 사람은 솔이 필요 없는 면도 크림을 개발한 클린턴 오델의 아들 앨런 오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궁했던 버마 쉐이보 회사는 $200를 들여서 신제품을 소개하는 편말들을 도로변에 세웠죠. 편말을 하나만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편말들을 세웠죠. 이 유머 넘치는 편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 편말의 내용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버마 쉐이브 제품의 장점을 강조했죠. 재미있고 참신한 이 광고 편말들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고 버마 쉐이브는 곧 유명해졌습니다. 매출량이 빠르게 증가했고 버마 쉐이브 회사는 그 후 10년간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광고 편말은 미국 45개 주에 등장했고 심지어 남극에까지 세워졌죠. 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에 무척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으로 4, 50년대까지 이어졌죠. 그러나 60년대가 되자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들의 속도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편말은 읽을 수가 없게 됐죠. 결국 버마 쉐이브의 노변 광고는 1963년에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버마 쉐이브 광고가 성공적인 5개 광고의 예라고 말합니다. 버마 쉐이브의 유머 넘치는 광고 문구가 등장하기 오래전 광고업체들은 전기를 이용해 초호화판 대형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전기를 이용한 간판이 대단한 게 아니죠. 하지만 1880년대에는 정말 보기 드문 구경거리였습니다. 단지 전기로 불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시선을 끌었죠. 이 화려한 전기 불빛의 중심지는 바로 뉴욕의 매혹적인 거리 브로드웨이였습니다. 이 눈부신 장관은 남쪽의 헤럴드 스퀘어에서 42번가의 롱에이커 스퀘어까지 펼쳐져 있었죠. 그래서 이곳에는 불야성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1904년 뉴욕 타임스 본사 건물의 신축으로 롱에이커 스퀘어는 타임스퀘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타임스퀘어는 새로운 5개 광고의 중심지가 됐죠. 이 화려한 광고를 처음 개발한 사람은 O.J. 구드입니다. 뉴욕 출신이었던 구드는 초기 광고 게시판 업계에서 일을 배웠고 1889년에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죠. 구드는 예술 작품을 만들듯 광고판을 제작했습니다. 색색까지의 전구를 사용한 그의 독특한 작품들은 타임스퀘어의 밤을 환하게 밝혀줬죠. 그의 걸작들 중에 1912년에 제작한 커티첼리 스풀 실크사 광고판이 있습니다. 이 대형 광고판에는 7m가 넘는 새끼 고양이가 실을 갖고 노는 모습이 표현돼 있죠. 크기가 중요합니다. 크기가 커야지 사람들의 시선을 제일 먼저 사로잡게 되니까요. 하지만 뭔가 독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광고가 그냥 커다랗기만 하고 특색이 없다면 그냥 볼품없는 커다란 광고일 뿐입니다. 1920년대 광고에 네온이 등장하면서 전기를 이용한 5개 광고는 더욱더 화려해집니다. 유연하게 휘는 화려한 색상의 네온 튜브 덕분에 개성 넘치는 광고판들이 등장하게 됐죠. 빵에서부터 자동차까지 네온 사인은 다양한 상품 선전에 사용됐습니다. 이 새로운 광고 기술의 중심지인 타임스퀘어에서는 네온 사인이 예술 작품의 경지에 이르게 되죠. 당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1936년에 세워진 리글리의 광고 게시판이었습니다. 세계 마철루라 불렸던 이 화려한 광고는 높이가 8층 건물에 맞먹었죠. 5개 광고를 한층 더욱 발전시킨 사람은 전설적인 아이디어맨 더글라스 르입니다.
1931년 고향인 엘라바마에서 뉴욕으로 상경한 더글라스 리는 광고 게시판에 대한 멋진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죠. 타고난 세일즈맨의 카리스마가 넘쳤던 리는 단순한 광고 게시판만으론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초기 작품 중 하나가 캐멀 담배 광고 게시판이었죠. 1941년 첫 선을 보인 뒤 타임스퀘어의 명물이 된 이 광고는 4초마다 3m 너비의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방법 중 하나는 광고가 뭔가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예로 광고가 연기를 내뿜는 걸 들 수 있죠. 그럼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그 광고가 화제가 되면 그 상품도 유명해지는 겁니다. 5, 60년대를 통틀어 타임스퀘어는 화려한 광고 게시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중엔 유명한 코카콜라 네온 사인도 있었죠. 그러나 1970년대가 되면서 타임스퀘어는 광고보다는 매춘의 중심지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네온 사인의 중심지라는 타임스퀘어의 명성은 퇴색하고 말았죠. 하지만 최근 타임스퀘어를 광고의 메카로 되살리려는 노력 덕분에 이제는 연간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시골의 헛간에서부터 이국적인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광고업자들은 소비자의 시선이 닿는 곳은 어디에나 광고를 붙였죠. 또한 항상 소비자를 유혹하는 이미지들을 사용했습니다. 말하는 상자 라디오가 처음 말문을 연 것은 1920년 11월 2일이었습니다. This is KDKA of the Westinghouse Electric and Manufacturing Company in East Pittsburgh, Pennsylvania. We shall now broadcast the election returns. 하딩과 콕스가 맞붙었던 선거의 결과였죠. 아시다시피 하딩이 승리했어요. 사람들은 신문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날 밤에 바로 선거 결과를 알게 됐죠. KDKA.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 그 방송을 듣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죠. We'd appreciate it if anyone hearing this broadcast would communicate with us, as we are very anxious to know how far the broadcast is reaching. 누군가는 그 방송을 듣고 있었죠. 그 후 2년 동안 미 전역에 400개 이상의 라디오 방송국이 생겼습니다. 초기 라디오 방송에는 광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초기 라디오 방송 사업주들은 광고료로 방송국을 운영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1920년대에 라디오 방송 사업주들의 주요 목표는 라디오를 파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팔고자 했던 건 광고가 아니라 바로 라디오였죠. 그러나 라디오 방송국은 곧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제작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라디오 판매만으론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효과적으로 청취료를 수금할 방법도 없었죠.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정부가 방송국을 소유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했지만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기업의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 산업은 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대중매체 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상업적이어야 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신문과 잡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라디오 방송국들도 재정적인 면을 광고 수익에 주로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1922년 8월 뉴욕시의 WEAF 방송국에서 최초의 라디오 광고가 방송됐죠. 그것은 부동산 회사에 대한 10분짜리 광고였습니다. The Queensboro Corporation has named its latest group of high-grade dwellings Hawthorne Court.
10분간 방송하는데 광고료가 $500가 들었죠. 그 후 몇 달 안에 그 회사는 12만 7천 달러의 매출을 올렸어요. 적은 돈을 들여서 큰 수익을 얻은 거죠. 그게 바로 라디오 상업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건 마치 기차역을 떠나는 기차와 같았죠. 일단 시작되자 사람들은 라디오의 엄청난 광고 효과를 곧 깨닫게 됐어요. 가속도를 얻은 기차처럼 빠르게 발전했죠. 광고주들은 라디오가 소비자의 거실에까지 효과적으로 광고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가정에 잡지를 보내도 되겠죠. 하지만 그걸 보려면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라디오는 일단 켜놓기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방송을 듣게 되죠. 라디오는 머릿속의 극장이라고 불립니다. 목소리 연기와 음향만으로 청취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니까요. Someone coming. Park Patrol. Quick, kiss me. Don't be stupid. Kiss me. They won't suspect anything. Oh, yes, of course. 이 기술은 라디오 광고에도 사용됐죠. 광고업자들은 라디오로 광고를 들으면 소비자들의 상품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디오 광고에서는 음향 효과를 이용해서 아주 극적인 효과를 더할 수 있게 됐죠. 라디오의 등장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사도록 설득하기 위한 광고는 이제 전혀 새로운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Mushroom flavor fills every spoonful. Why not try Campbell's cream of mushroom soup tomorrow?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 광고주들은 라디오 프로 제작비 전체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Rinso presents Big Sister. 광고주들은 인기 있는 라디오 프로를 제작해서 그 프로에서 가능한 한 자주 스폰서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게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인기 있는 프로와 특정 상품을 연결해서 생각할 테니까요. Yes, there's the clock in Glen Falls Town Hall telling us it's time for Rinso's story of Big Sister. 1920년대 말 미국에서 인기 있는 라디오 프로들은 모두 독점적인 스폰서를 하나씩 갖고 있었죠. 최초로 큰 인기를 얻은 라디오 프로는 아모스와 앤디였습니다. Hello there, boys. Say, Andy, you want to go into business? Well, if the proposition is attractive enough, I might reserve. 순회쇼를 라디오로 옮겨온 이 프로는 아모스를 연기한 프리먼 거스턴과 앤디를 연기한 찰스 코렐의 창작품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이 시절, 이 백인 듀오는 다양한 사투리를 쓰는 흑인 캐릭터들을 연기했죠. 레버 브라더스사는 이 프로를 이용해 자사 제품인 펩소던트 치약을 선전했습니다. 1929년 8월에 처음 방송된 이 광고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후 7개월 동안 레버 브라더스사의 주가가 300%나 상승했죠. 오락거리가 적었던 20, 30년대 아모스와 앤디의 유머는 청취자, 즉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어요. 엘리베이터도 운행을 멈추고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집들이 창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 프로 전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오락거리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젠 한 프로에 그처럼 수많은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일은 보기 힘들 겁니다. 어느 날은 방송 도중 앤디가 연필이 필요하다고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청취자들이 모두 350만 자루의 연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 펩소던트 치약을 사라고 광고했을 때 어땠을지 상상해 가시죠? 모두들 그 효과에 만족해했습니다. 특히 레버 브라더스사가. 이외에도 청취자들의 귀를 사로잡을 방법들이 개발됐죠. 어린이 청취자들도 광고업자들의 중요한 타깃이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인디애나주 중부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잭 암스트롱의 프로그램을 듣곤 했죠. 그 쇼에서 유명한 위티스의 CM송이 나왔어요. You try Wheaties, for wheat is the best food of man. They're crispy. 위티스는 처음으로 라디오에서 광고 문구와 음악을 결합해 CM송을 만든 회사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이 CM송을 많이 따라 불렀죠. 위티스를 먹어보셨나요? 통밀로 만들었죠. 세월이 오래 흘러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전략은 성공했지만 가장 구매력이 큰 소비자층은 역시 가정주부들이었습니다. 광고업자들은 주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빨래라는 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For a wash that's deep clean, sparkling clean, use deep cleaning Oxidol. Oxidol is deep cleaning. Deep cleaning. Deep cleaning. 광고업자들이 사용한 수법은 바로 소ap 오페라, 즉 드라마였습니다. Oxidol on Ma Perkins. 소프 오페라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은 P&G나 옥시돌 같은 회사들이 미국 주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드라마를 이용했기 때문이죠. 드라마로 세제를 선전했습니다. Ladies, you've heard a lot of interesting promises about wash day products recently, but today I promise you the wash day surprise of your life. A wash so dazzling clean you'll have to rub your eyes to believe it. 1938년 라디오는 잡지를 제치고 제1의 광고 매체가 됐습니다. 그 후 10년 뒤 라디오 광고에 든 총 비용은 1억 3천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광고업계에서 라디오의 위치는 얼마 후 위협을 받습니다. 텔레비전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결국 라디오의 열풍도 식어가게 된 거죠. Well, never have the fortunes of the family been lower. You can have more time for fun and pleasure. Family moments you will treasure. It's an opportunity to live better electrically. Keep your men going strong. Fill those wide open spaces. Watch the chow line get long. And look at those happy faces. Will do, will do. Bell Beauty Bar will do. Things for you no soap can do. ANTIZYME. Listerine enzyme toothpaste. Halo, everybody, halo. Halo is the shampoo that glorifies your hair. So Halo shampoo, Halo. Kool-Aid, Kool-Aid, tastes great. Wish we had some, can't wait. The whole egg in Hellman's makes really smooth and creamy mayonnaise. It's good.